가격 원칙에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 일곱 번째. 야, 이게 노란 분필로 적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해가지고. 일곱 번째, 균형의 원칙하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 외부 공간 원칙 외에 보면 적합의 원칙이 있거든요.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뭐, 그냥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균형과 적합의 원칙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최적 결합이 이루어질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이거는 이제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죠. 근데 적합의 원칙은 지금 외부 원칙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동산이 어디에 어울려야 되는가?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려라 이 말이야. 외부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 이런 것들의 조화를 이룰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죠. 그 엄격히 이제 구분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일단 이 부동산은 자체 내부의 조화가 맞아야 돼. 건물 자체 내부에 설계도 잘 맞아야 하고요. 설비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하자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물하고 부지가 적응을 잘하고 있을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게 형성되죠. 부동산은 이 자체 내부적인 조화가 맞을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이게 균형의 원칙이라 말 그대로. 근데 부동산은 내부적인 자체 내부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도 어울릴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외부 환경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지역에 어울릴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와의 조화를 강조한다. 외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면 균형, 외부적인 요인과 어울려야 한다. 적합. 구분을 해야죠. 그지? 그리고 부동산이 내부적인 자체 내부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 불량, 또 설비가 부족하거나 설비가 남아돈다. 과소설비나 과잉설비가 생겨도 안 되고요. 건물과 부지가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해도 강가가 생기죠. 이 자체 내부의 기능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강가, 즉 균형의 원칙에 어긋났을 때 발생하는 강가가 기능적 강가입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강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요. 그 부동산이 또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리지 않아도 강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요. 또 공장은 공업적에 입지해야 유용성이 높겠고, 주택이라면 주거지역에 입지해야 되겠고, 상가라면 상업지역에 있을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겠죠. 주택이 만약에 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지역에도 어울려야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려야 유용성이 높지. 외부 환경이나 인근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때 발생하는 강가,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리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강가, 즉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발생하는 강가가 경제적 강가입니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강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 부동산이 이 자체 내부적인 조화가 맞아야 유용성이 높으면서 이 자체 내부에 결함이 없을 때 하자가 없고 결함이 없어야 가치가 높게 형성되니까 자 A라는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부동산은 이 부동산 자체 내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가치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지? 대상 부동산 자체의 개별적인 가치 형성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이 부동산 자체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률을 분석하는 작업, 개별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균형의 원칙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이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또 이 지역에 밀접한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 이 지역의 어떤 가격 형성 요인들이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바로 적합의 원칙 때문에 이 지역의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근거가 적합의 원칙이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으로 기능적 강가의 판단 근거가 되고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칙은 균형,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으로서 경제적 강가의 판단 근거가 되고 지역 분석의 근거를 정해주는 원칙이 적합의 원칙. 자, 이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 시험에서 지금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지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지
또 경제적 감가나 기술적 감가의 판단가가 되는 원칙이 뭔가, 지역 분석이나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 뭔가를 구분하는 게 10번 중에 9번 나왔다 그랬어요. 요 두 가지 원칙이 비교가 안 돼서는 그냥 한 개 틀릴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는 게 좋다. 반드시 정리를 딱 해놔야 되겠습니다. 9번째, 외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 중에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지? 경쟁의 원칙은 뭐 용어 속에 답이 들어가요. 경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자, 지금 이 토지 중에 이 전반부 부분은 이미 초과이윤이 소멸해버리고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후반부 부분만, 그죠? 여기는 아직까지도 초과이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만 초과이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요,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이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경쟁을 통해서 이 지역을 다른 주체보다 먼저 입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뭐 지대를 더 많이 지불한다거나, 그지? 뭐 이렇게 해서 비용을 계속 투입해 가게 되는데,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은 계속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초과이윤 때문에 경쟁이 야기되고, 경쟁을 통해서 종국적으로는 여기서 발생한 초과이윤도 소멸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 이런 원칙이 바로 경쟁의 원칙인데요. 용어 속에 답이 있어. 초과이윤은 뭘 야기시키고, 경쟁을 야기시키고, 경쟁은 초과이윤을 종국적으로 소멸시킨다.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 이런 원칙이 바로 경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째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칙들은 체유효 유형을 빼고 이제 8개의 원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요 원칙들은 모두 다 그 체유형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는 원칙들이죠. 근데 체유형과 직접 관련을 가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원칙이 두 가지 원칙이 또 있었지. 수요 공급의 원칙하고 대체의 원칙이 있었어요. 자, 먼저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은 뭐 앞 시간에도 나왔었어요. 부동산도 일반 재하고 똑같이요.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절대 가격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일반 재화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 이런 원칙이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걸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데,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가격이 다시 상승하거나 하락하면서 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조절했죠. 아까 가격이 피했을 때는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요 수준이었는데, 그죠? 가격이 피건 정도로 하락을 해봐. 그럼 수요자들은 많이 사고자 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요만큼 늘어나고 공급자들은 조금밖에 안 팔고 나니까 공급량은 여기서 요만큼 감소를 한단 말이야. 그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었지만 그 결정된 가격이 다시 상승 하락하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절하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반대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가격의 이중적인 성격, 그걸 가격 이중성이다. 아까 용어 정리해드렸지. 근데 그 가격 이중성의 핵심이 바로 수요공급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공급은 수요공급의 원칙이 가격 이중성에 근거가 된다. 그런 뜻이겠죠? 가격 이중성의 근거, 수요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 중에 마지막 원칙이 대체의 원칙인데,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이라고 했어요. 대체의 원칙. 대체라는 게 대신 선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치? 어떤 물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물건이 있는데 이 여러 개 물건 중에 어느 걸 이용하든 효용이 똑같다. 만족도가 비슷하다 이 말이야. 그럼 효용이 비슷하면 그 중에서는 가격이 제일 싼 거 선택합니다.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또 요 여러 개의 물건인데 이 물건들이 가격이 전부 똑같다. 가격이 동일하다면 그 중에서는 가장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겠죠. 가격이 똑같다면 효용이 낮은 것 대신에 높은 걸 선택하고, 효용이 비슷하다면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가격이 싼 걸 선택하죠. 이것 대신에 저걸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걸 대체라는 거지. 그지? 대체의 원칙이 뭔가 이 개념 자체를 알아야 된다. 대체의 원칙이란 효용이 비슷하다면 뭘 선택하고,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가격이 동일하다. 가격이 똑같다면 뭘 선택한다고? 효용이 높은 것, 효용이 낮은 것보다는 효용이 큰 것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원칙을 바로 대체 원칙이라는 거야. 이것 비싼 것 대신에 싼 것 선택하고 효용이 낮은 것 대신에 높은 걸 선택했다. 이것 대신에 저걸 선택했잖아요. 이런 원칙이 바로 대체 원칙이다 이 말이야. 이 대체 원칙 자체를 먼저 기억한다. 효용이 비슷하다면 가격이 싼 것,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큰 것을 선택하는 법칙.
이런 법칙을 대체 원칙이라 하는데 이 대체 원칙이 감정평가 3방식 모두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3방식. 세 가지 방식 모두 다 감정평가는 방식이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지? 근데 이 원가 방식이나 비교 방식이나 수익 방식이나 할 것 없이 이 3방식은 모두 다 대체 원칙을 근거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원칙이 세 가지 방식 모두에 근거가 되니까 이게 중요한 원칙일 수밖에 없어요. 자, 원가 방식에서는 뭐 지금 12월 달에 우리 감정평가를 한번 다뤘지만 그죠? 뭐가 뭔지 지금 아예 용어도 제대로 모르는데 뭐 질문하면 알겠나 마는 그죠? 한번 내 물어로 볼게요.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죠? 원가법이라 하느니라. 원가법. 그리고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뭐라 그러죠? 적상가격이랬다. 적상가격, 적상가액 또는 복선가격이라고도 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적상가격을 어떻게 구하죠? 적상가격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수 구한다. 요 정도까지는 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참 좋은데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하고 일단 원가 방식에서 그 복선가격, 적상가격을 구하려면 재조달 원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재조달 원가를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구해내는 방법도 있고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구할 수가 없다면 유사한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 대신에 사례에서 구한다. 대체 원리가 적용된다. 그런 뜻이네. 그죠? 그래서 대체 원칙은 원가 방식에 근거가 된다. 그런 뜻이다. 응?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지? 거래 사례를 선택해가지고 거래 사례를 대상 부동산과 비교를 해서 가격을 평가한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거든요. 근데 거래 사례는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수집을 해야 되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뭐라 그러죠? 인근 지역. 들어는 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 처음 들어? 처음 들으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오래 걸리고 들어본 적이 있으면 뭐 금방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으면 또 이해가 되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쓴다는 게 원칙인데요. 인근 지역에서 사례가 없다. 그러면 유사 지역에서 대신 사례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럼 인근 지역 대신에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구했다. 역시 대체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뜻이네. 그래서 대체 원칙은 비교 방식에 근거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수익 방식에서 아까 잠깐 했는데 앞 시간에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이라. 그리고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수익 가격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수익 가격을 구하던가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었죠.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해서 가격을 산정한 게 수익 환원법이잖아. 그지? 근데 순수익을 이제 환원율로 환원을 해서 나누는 이자율로 나누는 걸 환원 또는 할인이 한단 말이야. 이게 환원율로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데 그때 순수익이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인데요. 이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에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이라는 게 있거든. 직접법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순수를 구해내는 거고 이 대상 부동산에서 순수를 구할 수 없을 때 유사한 사례로부터 간접적으로 순수를 구해내는 방법이 간접법이라 말 그대로. 그러면 순수를 구할 때도 대상 부동산 대신에 사례 부동산에서 대신 구한다는 게 대체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뜻이네. 그죠? 그래서 대체 원칙은 수익 방식의 근거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은 그죠? 왜 대체 원칙이 원가 방식의 근거가 됩니까? 안 나와요. 그렇게는. 또 비교 방식의 근거가 왜 대체 원칙입니까? 이런 건 안 나오지. 원가 방식이든 비교 방식이든 수익 방식이든 이 3방식 모두의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이 뭐냐? 대체 원칙이다. 이게 시험 문제지. 그러니까 결론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게 이 원칙이 이것들의 근거가 되는가?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죠? 설명해도 잘 몰라. 그냥 3방식 모두의 근거가 뭐다? 대체 원칙이다. 이게 중요한 거다. 아셨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은 지금 11가지 원칙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구분하지 못하면 한 개 틀린다 그랬다.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으로서 기능적 감가의 판단가가 되고
개별 분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원칙이 뭐다? 이 균형의 원칙. 그리고 외부의 조화를 관계하는 원칙으로서 경제적 감가의 판단 근거가 되고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칙은 적화의 원칙. 자,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의 판단 근거가 되고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의 판단 근거고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는데 공통주로 기억자가 다 들어가 있다. 그제?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의 근거. 기억자 다 들어갔지? 다 기억 들어가 있잖아. 기억.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라 좀. 기억. 근데 적합의 원칙은 지읒이거든. 적합이. 그지? 적합인데 이 또 경제적 감가가 기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경제의 제자에 초점을 두면 지읒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자에 초점을 지읒 분석에 또 지읒이 들어가 있어요. 예, 원리를 발견하라고 지지지 기기기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 이렇게 외워야 돼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 두 번째,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시점 수익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원칙은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시점 수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을 미리 확정하라 이거야. 변한다는 게 뭐야? 변동의 원칙. 예측이 아니고 뭐? 변동의 원칙이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발생한 총 수익을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에 먼저 배분하고 자녀분이 있을 때 그 자녀분이 토지에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수익 배분 원칙은 뭐에 근거된다? 자녀법에 근거된다.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수익 배분 원칙이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효용이 비슷하다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고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법칙을 뭘 한다고? 대체의 원칙이라는데 그 대체의 원칙이 감정평가 3방식 모두에 근거된다. 정리를 딱 해놔요. 자, 가격 원칙이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 11개 외에요.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든가 외부성의 원칙, 제압사용의 원칙 하는 게 또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이 아니니까 안 나와 시험에. 아예 알려고 하지 마. 때가 되면 알려줄 테니까. 예? 알았죠? 뭐 우리나라 것도 제대로 정리 못하는데 뭐 물 건너 남은 나라 것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알았나요? 궁금해 하셔도 와요. 내가 때 되면 다 알려준다. 자, 가격 원칙이었고 이제 500 있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갑니다.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구분한 것도 역시 그죠? 뭐 최근에는 오히려 가격 원칙보다 요게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구분하는 게 또 뭐 거의 한 문제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교재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프린트물에 6페이지 끝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구분하는 도표는 정리해 놨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6페이지에 구분하는 도표가 있는데 그 도표에 있는 내용만 정리해도 여러분들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자체를 묻는 문제는 100% 다 해결됩니다.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 분석자 앞에 용어가 하나 생략돼 있어. 그러니까 가치 형성요인이라는 단어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 개별 분석은 개별적인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지역이나 개별적인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해야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이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동산이다. 그럼 이 부동산이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되겠죠. 지금 그 감정평가서가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하고 하면 이 건물이 바로 대상 부동산이죠. 평가 대상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건물은 지금 달서구 진천동이라는 지역에 속해 있죠. 달서구 진천동 중에서도 여기는 지금 용도지역이 뭐로 지정되어 있겠나요? 상업지역이겠지. 여기가 뭐 공업지역이겠나, 그죠? 상업지역이 아니야. 뭐 중심 상업지역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이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죠?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은 아니고, 그죠? 롯데백화점, 상인동 롯데백화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중심 상업지역이죠. 중심 상업지역이고, 그 뒤쪽으로는 또 근린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데도 있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데도 있고, 또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은 반드시 어떤 지역에 속해 있죠.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고 어떤 지역에 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지역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인근지역. 그리고 이제 이 인근지역은 용도가 한 가지 용도로 집단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주거용이라면 이 지역은 대부분
주택들로만 밀집이 돼 있어. 물론 주택이 아닌 뭐 공장도 있고 수포도 있고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다? 주택이라. 주택인데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봉선이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단독주택들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봉선이 아파트면 아파트로 밀집된 지역이고 이게 원투룸이다. 그럼 대부분 원투룸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공업용, 농업용 이런 어떤 한계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집단화된 지역을 인근지역이라 한단 말이야. 한 가지 용도로. 근데 이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봉선이 이 지역에 속해 있죠. 그럼 당연히 이 지역에 밀집한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대상봉선을 평가하려면 가장 먼저 이 지역의 어떤 가격 형성 요인들이 대상봉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요. 이 지역의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한 작업이 바로 지역 분석이라고.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이 끝나면 지역 분석은 이 지역의 가격 형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국한을 해가지고 요 대상 부동산의 어떤 개별적인 가격 형성 요인들이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별 분석이다 이 말이야. 이 지역의 가격 형성률을 분석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률을 분석하는 작업이 개별 분석이에요. 그럼 두 개 용어는 알겠지? 근데 왜 그러면 이 지역의 가격 형성률을 분석하고 요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률을 분석해야 되느냐? 이 지역 분석이나 개별 분석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첫째는 이 지역의 가격 형성률을 분석하면서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냐?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농업지역인지 지역의 특성을 먼저 판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주택들이 밀집돼서 주거지역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럼 이 지역 내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100개가 이 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그 중에 단독주택이 85개, 슈퍼가 4개, 공장이 7개 뭐 이렇게 있다. 그럼 주 용도가 뭐고? 단독주택으로 주거용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의 평균적 이용 상태, 평균적 또는 표준적 같은 말이다. 이 표준적 이용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 농업용인지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내에 속해 있는 부동산들의 대략적인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판정하는 작업. 이걸 지역 분석이라 한다 이 말이다.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 이제 자,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또 이 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은 주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다. 평균적 표준적 이용 상태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다 가격이 1억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역 분석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분석을 통해 이제 대상 부동산의 분석을 구분해서 이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해서 바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 요 대상 부동산이 단독주택으로서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는가를 판정하는 거야. 단독주택이라는 게 밝혀졌잖아. 이 지역에 있는 거는, 그지? 그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말이야.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가격 수준이 1억 정도 하는 게 밝혀졌죠. 그럼 그 1억 정도라는 법이 내에서 말이야. 구체적으로 이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1억인지 9,800억 원인지 가격을 결정하는 거. 그게 개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 밝혀지면은 그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의 범위 내에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표준적 이용이 먼저 밝히기 전에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할 수가 없고 가격 수준을 먼저 알기 전에는 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고? 무조건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개별 분석은 반드시 지역 분석 뒤에만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개별 분석을 지역 분석보다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이다 이 말이야. 그 지역 분석은 이 지역 전체를 분석하니까 범위가 넓은 데 비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만을 분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범위가 넓다. 지역 전체를 분석해. 전체적이고 넓은 의미의 광역적이면서 거시적 관점의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분석이 국한돼 있어. 부분적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대상 부동산에 국한돼 있으니까 국지적이고
또 좁은 의미의 미시적 분석이 개별 분석이다 그 말입니다. 좀 전에 지역 분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뭐였다? 적합의 원칙이었다. 개별 분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었고, 지역 분석이 필요한 토지의 특성, 왜 이 지역의 가격 형성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이 필요하냐? 대상 봉사는 이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 이동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이 지역의 가격 형성을 분석하고, 또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형성된다. 그래서 접해 있으니까, 그지? 바로 부동성과 인접성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토지의 특성에서 나왔다 이거. 부동성과 인접성이 지역 분석에 근거가 된다. 또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하는 개별 분석이 필요한 근거는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격이 다 달리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하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다.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는 특성은 개별성,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과 인접성. 자, 여기까지 이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의 차이점인데 별거 없다 시험이. 자,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개별 분석은 뭘? 대상 부동산만을 분석하는 거야. 이 용어가 바뀌어도 안 되죠. 지역을 분석하는 건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건지 범위 자체가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용어가 서로 달라도 안 돼. 알았죠?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거다. 가격이 아니고, 그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격 수준하고 가격은 다른 말이지. 지역 분석이란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 상태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선행 작업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라고 했다. 용어가 한 개라도 바뀌면 안 돼. 둘 중에 반드시 지역 분석을 먼저, 개별 분석을 뒤에 합니다. 범위가 넓은 게 지역 분석이고 좁은 게 개별 분석이다. 지역 분석의 근거는 적합의 원칙이고 개별 분석의 근거는 균형의 원칙입니다. 다 비교를 해야 된다. 한 개라도 섞이면 안 되겠지, 그제? 가장 이제 답을 많이 요구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재작년에는 요거 물었죠, 요거. 이거 물었고, 그 전에는 또 선행작업, 후행작업이 뭔지 요걸 또 반대로 냈고, 그죠? 작년에는 요거 반대로 냈다, 이거. 알았어. 참, 그리고 이제는 요거 내겠죠, 요거. 딱 정해졌잖아, 올해 나올 게. 뭐, 눈에 안 보입니까? 그죠? 돌아가면서도 보이는 게. 아주 쌈박하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차이점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거 틀리면 진짜 참 감정평가에서 점수 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쉬운 겁니다. 근데 지역 분석이, 자, 지역의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라고 그랬죠. 지역 분석에서 대상이 되는 지역이 뭐고 지금? 인근 지역이죠. 근데 요 인근 지역만 지역 분석에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인근 지역은 당연히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니까 대상 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줬겠죠. 근데 이 인근 지역 외에도 간접적으로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지금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 인근 지역이라. 근데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아.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 부동산과 용도와 기능이 동결적이야. 용도와 기능이 동결적이고 가격 수준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면서 이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사 지역도 지금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사 지역도 분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인근 지역하고 용도가 똑같지는 않은데, 인근 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형성돼 있죠. 주거지역이잖아. 단독주택에 밀집된 주거지역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주거지역이 아닌데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주택들이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자, 현재 이 지역은 농지로 이용 중에 있어. 근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택지 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이 지역은 현재는 공장이 밀집돼서 공업지로 이용 중에 있어. 근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거지로 용도를 한창 변경 중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지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후보지라 한다. 그리고 공업지역이 주거지로 바뀌고 있는 상태를 이행지라 한다. 이 이행지나 후보지는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지역을 뜻하잖아, 그죠? 한참 용도가 지금 다른 용도로 변경 중에 있는 지역. 큰 지역 상원의 농지지역, 택지지역, 임지지역 상원의 용도가 바뀐다. 후보지. 세분된 지역 내에서 주거지나 상업지, 공업지는 택지지역에 포함되죠. 그 택지지역 내에서 지금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뀌고 있어.
택지 지역, 임지 지역, 농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상태를 이행지를 했잖아. 그죠? 그럼 이건 이행지고 이건 후보지인데 이렇게 후보지나 이행지처럼 용도가 지금 한참 변경 중에 있는 이런 지역을 통틀어 말하느냐. 이런 지역들을 주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인근 지역하고 유사 지역하고 주변 용도 지역을 딱 합쳐보니까 가장 넓은 이렇게 테두리가 하나 완성이 됐죠. 요 테두리를 동일 수거권이라고 합니다. 동일 수거권. 그래서 인근 지역뿐만 아니고요. 지역 분석에서 분석을 해야 될 지역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분석의 범위,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또 요 주변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동일 수거권 요 전역이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유사 지역이나 주변 용도 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역이겠죠, 그죠?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 이게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인근 지역이겠죠. 자, 교재 보면 인근 지역의 개념, 인근 지역의 특성, 인근 지역의 조건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인근 지역이 뭐냐? 자, 첫째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이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 요 대상 부동산이 뭐에 있다? 속해 있어, 속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겁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니까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지역이죠. 그죠?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이게 인근 지역이에요. 대상이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대상 부동산과 용도와 기능이 다 똑같단 말이야. 고로 대상 부동산과 밀접하게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지역. 밀접하게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요. 요 인근 지역이 자, 한 가지 용도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이면 주거용, 주거용, 또 상업용, 공업용 뭐 이런 어떤 특정 용도, 이런 한 개의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어떤 하나의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집단화된 지역. 이런 지역을 인근지역이라 하는데 요 인근 지역이 그죠? 자, 어느 정도 크기냐? 여기가 지금 단독주택이 밀집돼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한 개 인근지역이 형성됐죠. 그러면 요 인근지역은 도시나 농촌과 같은 지역사회보다는 훨씬 작은 지역사회보다 훨씬 작은 개념, 아주 조그마한 시행권을 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진천동이라는 하나의 지역사회가 있죠. 상인동이라는 지역사회가 있다. 그러면 요 지역사회를 보면 요 하나의 동을 놓고 봐도 그죠? 아파트가 밀집된 인근지역이 있고요. 단독주택이 밀집된 인근지역도 있고 상가들이 밀집된 인근지역도 있고요. 들어 공장들이 조성된 인근지역도 있고요. 또 원투룸이 밀집된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인근지역도 있고 여러 개의 인근지역이 모여서 하나의 동이나 리 이런 지역사회를 구성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근지역 자체가 지역사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부분에 불과한 거죠. 여러 개의 인근지역이 모여야 한 개의 지역사회를 형성한다고. 그러니까 인근지역이란 도시나 농촌과 같은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면 지역사회하고 인근지역이 크기가 같다는 뜻이잖아.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역사회보다 훨씬 작은 개념이다 그래야 돼. 도시나 농촌 같은 지역사회보다 훨씬 작은 조그마한 생활권을 인근지역이란다. 그게 다 나와 있어 책에 지금. 줄 짝짝 치면서 동그라미 바로 쳐라. 거기에 치고 있나 지금. 이제 다음 주 진도 끝나면 이제 수업도 다 끝나고 그죠? 진도도 다 끝났으니까 서브노트가 다 완성되겠지. 그죠? 다음 주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제출해야 되는데 서브노트. 그죠? 안 할 겁니까? 하고 있죠? 기대된다. 개봉 박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이 밀집돼 가지고 주거지구로 한 개가 형성됐죠. 그죠? 그럼 이게 계속 고정되느냐? 아닙니다요. 이게 계속 변화가 없이 고정돼 있을 수가 없겠지. 왜? 주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돼서 철거돼야 되죠.
그럼 철거되고 요 주택이 낙후돼서 이제 철거되면 요게 이 주택이 철거되면서 다시 그죠? 재건축돼서 그거 아파트가 딱 들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종년에 이 낙후된 주택에는 아주 수준 낮은 저속이 거주하다가 이 고급화되면서 저속은 전부 빠져나가고 고속이 집중돼서 이주에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 지역은 계속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은 계속 변하는 거지 고정 지역이나 불변적인 성질을 가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인근 지역은 고정적, 불변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하니까 어떻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성질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유동적, 가변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인근적이 변하냐? 5단계를 거치면서 변하더라.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학이라는 5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해 가요. 그래서 인근적이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변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근적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성질을 지니는 지역이다 이 말이야. 인근적이 이렇게 한 개의 사이클을 가지고 변화해가는 요 인근지역의 변동 과정, 이걸 인근지역의 수명현상 또는 뭐 생애주기,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또는 라이프 사이클 또는 연령성 다양하게 표현해요. 교재에 없어요, 그죠? 이 중요한 게 없을 수는 없겠지. 요거는 어디에 가면 있느냐? 저기 앞쪽에 66페이지에 가면 인근지역의 수명현상 해가지고 책 앞에 맨 앞에 66쪽에 가면 각 단계별 특징이 나와 있어요.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이기, 악화기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았지? 인근지역의 생애주기에서 나와 있다고. 그죠? 없나? 있죠? 이 실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각 단계별 특징을 구분하는 건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3, 4, 5 심화이론 단계 가서 요 단계별 특징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는 이것까지는 단계별 특징까지 비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인근역이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변화 과정을 겪고 있죠, 지금. 그지? 그러니까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성질을 갖는 거지 고정적이나 불변적인 성질을 갖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주자 이 말이야. 오케이? 요 단계별 특징은 제가 나중에 심화이론 단계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에요. 근데 인근 지역은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잖아, 직접. 그죠? 근데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잖아. 지금 노란 색깔로 표시한 대상부동산은 요 지역에만 있어.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으나 대상부동산과 용도와 기능이 동질적이고 또 가격순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밀접하게 인근 지역과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면서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다 인근 지역과. 그래서 유사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인데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짝 꺼야 되겠죠. 대상부동산은 인근 지역에만 있다 그랬다. 유사지역에는 대상부동산은 없어요.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상부동산과 뭐와 용도와 기능이 동질적이고 대상이 속한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 이런 지역을 유사지역이라 한단 말이야. 근데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근 지역하고 붙어 있어야 유사지역이 되는 게 아니다. 거리가 가까이 있어야 유사지역이 되는 게 아니고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대상부동산하고 용도와 기능이 동질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적 특성이 유사지역이 되는 거지 가까이 있다고 유사지역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만약에 인근지하고 딱 붙어 있지만 그죠? 상가들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건 유사지역이 될 수가 없지. 지역적 특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건 다른 인근지역이 유사지역이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인근 유사지역 또 지문에 이렇게 나오거든.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인접에 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접할 필요가 없다니까. 인접할 필요 없이 뭐가 같아야? 용도와 기능이 동질적이며 이래야 돼. 아니? 용도와 기능이 같아야 유사지역이 되는 거지. 접해있을 필요가 없다. 그걸 기억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거리에 가까움을 가지고 유사지역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유사지역은 용도와 기능이 동질적이고 지역 특성이 유사한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가까이 있다고 유사지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분석의 대상 중에 이제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 외에 요 주변 용도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광역적인 요 범위가 있잖아, 그죠?
이걸 뭐라 그랬노? 동일수권이라 했는데, 자, 동일수권의 개념도 중요하다. 동일수권이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으로 구성된다. 큰일 나요.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주변 용도지역이 동일수권에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겠지. 이것도 포함이 된단 말이야. 인근지역과 유사지역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변 용도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광역적인 범위. 이 주변 용도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지역 분석의 범위 중에서 가장 넓은 광역적인 범위를 동일수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변 용도 지역을 빠뜨리는 순간 큰일 나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변 용도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강력적인 범위로서, 지금 요 대상공사를 평가할 때, 그죠? 거래 사례 비교법을 추가하려면 거래 사례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원칙은 사례를 어디에서 선택하는 게 원칙이라고? 인근지역 내에서, 인근지역 내에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인근지역에 적합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럼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지. 또 이런 데서도 이 주택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동일수권 내에 있는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은 인근지역이지만 유사지역에서도 사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주변 용도지역에도 적합한 사례가 있으면 선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수권이란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사례 수집의 최원방 권역,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 이런 뜻이다. 이걸 동일수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다. 인근지역과 유사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용도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사례 수집의 가장 넓은 최원방 권역을 동일수권이라 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면 돼요.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점검해 봤는데 95% 다 해결했어. 오늘 시험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표준적 이용과 채용을 판정하는지,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지, 가격을 결정하는 건지, 어느 게 먼저 하고 어떤 게 뒤에 이루어진지, 뭐가 넓은 범위의 분석이고 뭐가 좁은 범위의 분석인지, 요 두 줄 기가하는 게 거의 90% 답을 요구한다 여기서. 알았죠? 그리고 이제 유사지역이라든가 동일수권의 개념도 지문으로 간혹 하나씩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근지역이 5단계를 거치면서 변하는데, 이 성장기와 성숙기, 쇠퇴기와 천이기의 기별 특성을 지문으로 1개 정도 또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해결하면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쉽죠? 쉽다고 해봐. 할 게 뭐 있나 이게. 한 개 맞추는 게 아주 쉽죠, 진짜. 이 정도 이 정도 구분해갖고 한 문제 맞추는 것 같으면 이거는 진짜 참 거저 죽는 거 같은 거예요, 진짜. 뭐, 또 왜 도리도리 했었노? 내가 어디 뭐 2살짜리 애미가 내 앞에서 자꾸 이래 하게. 난 도리도리 할 시기 지났다 이미. 자, 다음 주에 내 생일이다. 몇 년 생일인지도 모르지 지금. 2살이겠습니까 지금, 그죠? 뭘 만큼 다 먹는데. 1년 1년 가는 게 이제 서글프네, 그지? 이제 생일이 나오래. 생일 다가오는 게 겁나네, 이제요. 자꾸 생일이 다가온다면은 또 나무코트를 입을 날도 가까운다 이 말과 같은 거지, 그죠? 불안해 죽겠다.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 정리한 게 감염병과 기초이론이거든. 오늘 첫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정리한 게 기초이론이고요. 이 기초이론에서 2개 아니면 3개 나온다 했죠. 1순위, 올해 1순위 나올 게 가격제 원칙입니다. 저 2년 안 나왔으니까 올해 무조건 나와야 돼, 한 개. 가격제 원칙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물론 작년에도 나왔지만, 그죠? 올해 역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지금 3년 연속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감염병에 분류해서 구분평가, 부분평가, 독립평가, 일괄평가 아까 비교했죠? 그것도 지문으로 그냥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주로 지문으로 한 2개 나와.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구분평가 할 수 있다. 맞죠? 그렇게 지문으로 한 개 나오거나, 그죠? 일치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함정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평가하는 것을 구분평가를 한다. 이렇게 해서 부분을 구분으로 틀리게 이렇게 내거나, 지문으로 한 2개 나와요. 감염병에 분리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꼭 지문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시장 가치하고 기준 시점입니다. 이 기초에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시장 가치. 감염평가 가격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 가치란 길다.
길다 이렇게 하라 그래도 지문이 서너 줄 돼야 맞다니까. 5개 요건이 구비되니까 지문이 길어야 시장가치 개념이 그대로 정해야 된 거야. 짧게 지문으로 딱 나와 있는 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예외에 한해서는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고 의뢰인이 요청하고 사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거 알아야 된다.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하는데 원칙적인 기준 시점은 언제로 한다? 가격 뭐 완료할 날? 현장 조사가 아니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사 완료일이 원칙적인 기준시점인데 의뢰인이 기준시점을 미리 정해준다. 그럼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시점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까지 그냥 줄줄줄 나올 정도가 딱 돼야 돼요. 거기까지 하면은 기초에서 뭐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것을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 가치 발생 요인도 여러 개가 있었죠. 4개 알아야지. 유용성, 유효 수요, 상대적 지속성, 이전성. 그 4가지가 가격 발생 요인이죠. 그 가격 발생 요인은 어느 한 개만 있어서는 가격이 발생할 수 없고 여러 가지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만 반드시 가격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험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초 이론이었고 이제 3방식 감정평가 3방식 가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좀 시기는 좀 이런 시간이 되겠죠. 칠판을 닦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었다 3방식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